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걸 우리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조금 전에 나왔던 정치인들은 비교적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탄희 의원의 이야기는 감동까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정치가 변할 수 있겠구나,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 문제에서 능력주의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룬 사례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기조 강연에 쓰게 된 것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섭외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원래는 토론을 하려고 지금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기조 강연을 하라 그래서 상당히 당황을 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래 의도에 맞춰서 샌델 교수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능력주의를 받쳐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이데올로기, 경쟁주의와 공정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독일 교육에서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그러한 어떤 시도, 이것이 1970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라고 하는 정신으로 1970년, 그러니까 얼마나 됐나요? 벌써 50년 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좀 전망해보는 이런 형식으로 제가 한 30분이죠? 30분이니까 지금 20분이니까 50분까지인가요? 예,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샌델 교수의 책의 제목입니다. 저는 그 책을 번역한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제목을 그렇게까지 의역을 해서 저자의 의도를 좀 왜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공정이 아니고요. 능력주의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또 사회를 파괴하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제 삼고 있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인데요. 그중에 이제 공정이라는 이야기도 물론 부분적으로 있죠. 그런데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을 써가지고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도를 조금 완화시키거나 왜곡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샌델 교수의 책의 원래 제목을 그대로 써본 겁니다. Tyranny of Merit 이렇게 돼 있죠. Tyranny of Merit, 능력의 폭정 이런 건데 좀 편하게 풀어서 말하자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를 다 때려부시는 폭군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사실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선 또 한 사회에 대다수가 다 노동자니까요. 노동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 또 그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을 능력주의가 어떤 식으로 파괴하고 있는지 능력주의의 파괴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교육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거기서 일관되게 유지됐던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능력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교육이 실패하거나 혹은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렸다면 그 책임을 우리는 능력주의에서 물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메리토크라시에서 디그노크라시로 이러한 주제로 계속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교육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일제 때 약 30년 동안 1919년 임시정부 이후로 계산을 하면 약 30년이죠.
그동안 교육의 목표는 한국 신민을 기르는 거였죠. 또 해방이 됐어요. 해방되고 나서 40년간 우리가 독재 시대를 거쳤죠. 10년 민간 독재, 30년 군사 독재 시절을 거쳤습니다. 이때 교육의 목표는 뭐였나요? 반공투사, 산업 전사를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민주정부가 된 지 30년이 지났죠. 민주정부 30년 좀 나아졌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을 민주정부가 내세운 교육의 목표였어요. 돌아보면 지난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존엄한 인간, 성숙한 민주주의자, 책임의식을 가진 자유인을 기르는 본래의 교육의 목표에 부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 놀라게 됩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우린 해본 적도 없고 우리가 받아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교육의 목표는 달랐지만 근본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일관되게 관통된 정신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능력주의죠. 유능한 한국신민, 유능한 산업전사, 유능한 인적자원. 이 유능성이라고 하는 것, 소위 능력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일관되게 한국 교육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남긴 폐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멀리서 예를 찾을 것도 없어요.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TV를 켜기가 두려울 겁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자들이 보이는 행태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보이는 반지성, 몰상식, 이성숙, 파렴치, 대부분 그들이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최고의 전교 1등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한국 교육이 실패 정도가 아니라 이쯤 되면 이건 파탄이다 라고 생각해요. 사실 한국 교육이 그동안 우리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일단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최고의 소위 상품이라고 하는 그들이 보이는 전교 1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숙한 인간, 존엄한 인간, 또 책임 있는 자유인, 이런 것들을 길러냈는가. 제 식으로 말하면 메리트는 조금씩 보여요. 아주 자기 일과 관련된 전문성, 무슨 판검사들, 주로 법조계가 많죠. 그런 데 있어서의 조금씩의 전문성은 있겠으나 그들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게 뭐예요? 디그니티입니다. 디그니티. 기품 있는 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메리토크라시에서 디그노크라시로, 다시 말하면 능력주의에서 존엄주의로 교육의 방향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가 이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옳음을 다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이 이제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올 초부터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돼 나오면서 저로 봐서는 굉장한 원군을 얻은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샌델 교수가 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내면서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제가 주장한 것과 너무나 똑같아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샌델 교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한국 사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너무나 같아서 깜짝 놀랐고요. 당연히 샌델 교수가 이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보여준 그 아주 놀라운 통찰력, 아주 정교한 논리, 그 다음에 아주 풍부한 사례들, 이걸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리토크라시를 넘어서 디그노크라시로 가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온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 이게 말하자면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이제 능력주의 시대가 끝나가는 게 아닌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국가를 넘어선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능력주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샌델 교수의 책에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샌델 교수가 그 책을 쓴 능력주의는 폭군이다라는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미국에 대한 느낌과 같을 겁니다. 아마도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라는 것을 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놀란 사람들이 아마 한국인일 거예요.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해서 대체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을 심지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모델 이상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와 또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의 민낯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 정도까지 처참한 사회인지 몰랐던 거죠. 민낯을 딱 드러내니까 절반 이상이 제3세계만도 못한 사회적 조건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허약하고 이렇게 야만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보고 놀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샌델 교수 또한 여기에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이런 야만성이 잠재되어 있었나? 우리 사회 안에? 거기 놀란 겁니다. 그것에 대한 탐구예요. 정치학자로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경쟁교육과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를 이러한 야만 사회로 만든 근원에 있다는 것을 밝힌 게 그 책이죠. 예. 그래서 바로 미국 사회를 이런 정도까지 파괴하고 기형화하고 왜곡시킨 것은 그 중심에 능력주의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규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 교사분들 상대로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꼭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추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샌델 교수의 책을 읽으면 한국 교육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민족적 능력주의가 폭군인가 하는 이것은 한국 사회에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한국 사회는 사회적 갈등, 차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없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한 사회가 이걸 사회 혹은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최근에 아주 유력한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에서 확인해 줬죠.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입소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죠. 여기서 킹스 칼리지 안에 있는 런던 정책연구소란 데와 함께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 게 있죠. 한 사회 내에서 집단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28개국 2만 6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한국은 12개 항목 중에서 무려 7개 항목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갈등이 가장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일상적으로 문화전쟁이 벌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이렇게 집단 간의 갈등이 끔찍한 곳이 한국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의 이념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념은 그게 뭐겠어요? 능력주의예요.
이건 뭐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좌든 우든 없어요. 모든 한국인들은 능력주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로 그 능력주의가 폭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대단히 도발적인 책인 거죠. 왜 폭군이 되는가 하는 걸 조금만 말씀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갈게요. 아까 조희연 교육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능력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신분제 사회에서 한 단계 발전한, 한 단계 진보한 그러한 체제라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중세의 신분제 사회, 유럽에서는 아리스토크라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귀족정인데요. 귀족정 사회에서 능력주의 사회로 넘어온 것은 당연히 우리는 진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놀라운 분석입니다. 사실 중세 때는 아리스토크라시, 귀족정이라고 할 때 중세 말에 이르면 많은 귀족들이 이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계몽군주, 계몽령주, 계몽귀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계몽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인간 이성의 힘으로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죠.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은 귀족정 치하의 귀족들, 영주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스스로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런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는 오늘날 지배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였다는 거죠. 자기 성찰과 겸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계몽주의 세례를 통해서.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족정 사회에서 지배당하는 자들 대표적인 게 시민계급이겠죠. 중세 말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인간 이성의 이름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신분 질서를 비판하고 저항했죠. 그 저항이 폭발한 게 프랑스 대혁명이겠죠. 그게 근대를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능력주의 사회를 보라는 거죠. 오늘날의 능력주의 사회를 어떻습니까? 오늘날 능력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 어때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서울대 나와서, 내가 스카이 나와서, 내가 아이비리그 나와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획득한 전리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 보이는 태도 자체를 샌델 교수가 문제 삼고 있죠. 지금 능력주의 사회에서 이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들의 태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지배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휴브리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에로건스라는 표현을 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휴브리스라고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잘 쓰지 않는 영어 단어라서 저는 그 독일어에서 휘브리스란 말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독일어와 관련된 용어 같은데 독일어에서는 이 휘브리스란 말을 주로 히틀러를 말할 때 씁니다. 히틀러스 휘브리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오만함인데 아주 과도한 오만함이죠. 과대망상적 오만함. 히틀러는 입만 열면 게르만족이 무슨 대단히 위대한 민족인 것처럼 떠들죠. 이럴 때 휘브리스란 말 쓰거든요. 그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샌델 교수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능력주의 사회에서 지배자들은 말하자면 과대망상적인 수준의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에 대해서 일체의 거기에 대한 사회적 성찰도 책임의식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당연히 누리는 것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주 독특한 유형의
엘리트 계급, 지배 계급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세계를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 한번 보세요. 3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가 미국인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상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한 30년 전만 해도 CEO들이 일반 노동자 평균 임금의 한 5배 정도 받으면 와, 엄청 많이 받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몇 배를 받습니까? 500배, 800배 받아도 사람들이 그냥 인정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평등이 거기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더 놀라운 분석은 두 번째입니다. 바로 능력주의 사회의 패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족정 지하에서는 거기에 비판하고 저항했죠.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패자들의 반응이 너무 놀라운 거죠. 능력주의 사회에서 패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비판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터무니없는 사회적 상황, 비참한 상황으로 내몬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비판도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대신 그들이 행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소름 끼치게 정확한 분석이죠.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불행은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못남에 있다고 스스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능력주의 사회가 그렇게 길들인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살의 물결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소름이 돋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샌델 교수는 뭐라고 부르나요? Death of despair 이런 표현을 써요. Death of despair. 절망으로 인한 죽음. 절망사의 사회가 됐다. 미국 사회가 기대 수명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절망에 의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사는 물론 자살이 가장 많지만 알코올로 인한 죽음, 마약으로 인한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의 배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절망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절망은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절망이라는 거죠.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망사로 얼마나 죽었을까요? 이 책에는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절망에 의한 죽음과 미국 자본주의인가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걸 봤더니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절망사로 죽은 자들이 15만 8천 명이에요. 15만 8천 명 한 해. 어마어마한 수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사회를 갈갈이 찢어놓은 그러한 원인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현상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샌델 교수는 말하자면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트럼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특히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이 느끼는 굴욕감과 분노가 계급적 증오보다 더 컸다. 이렇게 여기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노동자들은 대체로 민주당 투표를 해왔고요. 기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화당을 찍는 거 아시죠? 그런데 트럼프가 될 때는 무려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트럼프한테 몰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트럼프 당선의 요인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배후에는 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그러한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그러한 분노와 굴욕감이 있었다라는 게 이 책의 분석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샌델 교수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지금 샌델 교수의 분석은 여러분 어때요? 미국의 얘기로 들리나요? 한국의 얘기로 들리나요?
미국의 얘기로 들려요? 한국의 얘기로 들려요?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지금 18년째 자살률 1위예요. 딱 2번 2등했어요.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발틱에 있는 인구 100만밖에 안 되는 쬐끄만 나라가 우리를 앞섰어요. 작년에 우리가 또 리투아니아 다시 앞섰더라고요. 리투아니아가 2등이더만요. 작년에 보니까. 이것이 뜻하는 게 뭐예요? 지금 미국 사회는 샌델 교수의 이 분석이 미국 사회보다도 더 적확하게 적용되는 데가 한국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자살의 원인, 그것이 능력주의와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회를 파괴하는, 능력주의가 파괴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동의 존엄입니다. Dignity of Work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정말 울컥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제되어 있는 이 사회가 작동하는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늘 dignity of the oppressed 이런 말을 늘 해왔죠. dignity of the oppressed, 억압받는 자의 존엄, 이런 말을 계속 해왔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자들만이 인간적인 존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전태일을 떠올려 보면 알겠죠. 전태일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미안함뿐만 아니라 그가 보인 디그니티죠.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는 이 디그니티 오브 워크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존경을 받고 그 존엄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루저의 징표로 읽힌다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낙인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분석인 거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노동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비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능력주의의 사다리를 밟고 사회적 상승이 그래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미련이 있죠. 이 미련에 대해서 샌델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루전, 환상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이비리그에 들어온 학생들의 사회적 계급을 분석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누가 들어오나요? 네, 경제적으로 상위 1%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과 하위 50%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 누가 많이 들어올까요? 1%, 50% 중에서 1%가 훨씬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샌델 교수도 미국 사회는 이미 학력 계급 사회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현대판 세습 귀족정,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현대판 세습 귀족정 사회가 됐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스카이에 누가 들어오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교육사회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그 보도나 또는 논문들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이러한 능력주의가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저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능력주의와 경쟁, 그다음에 능력주의와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경쟁이 심한 그러한 나라인 건 다 아시죠? 그냥 경쟁이 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좀 주목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이런 끔찍한 경쟁을 한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능력주의가 가장 가혹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한국은 왜 이렇게 경쟁이 아주 지독한 형태로까지 심하게 일상적으로 이런 끔찍한 경쟁이 자행될까요? 저는 자행된다고 봐요. 이런 경쟁이. 왜 그렇겠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근대화 지난 100년간의 과거를 돌아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경쟁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작동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때 사회적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일제 때 계속 지배했던 그러한 사유가 사회적 다윈이즘이고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경쟁이 벌어지는 정글로 보는 것이죠. 거기선 다윈주의적인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고 적자생존, 자연도태, 약육강식. 그러한 세계 속에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자연의 순리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건 정의다. 이런 류의 논리가 사회적 다윈이즘의 핵심이죠. 이게 지금 한국인들에게 뿌리 깊습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미국의 지배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자가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서 바뀌죠. 미국은 미국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세계를 정글로 보지는 않죠. 시장으로 보죠. 그들이 보는 건 시장이죠.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 이데올로기가 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도 경쟁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셜 다윈이즘과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 이념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경쟁 지상주의 사회 정도가 아니고 경쟁 절대주의 사회가 됐다고 저는 봐요. 저는 경쟁 절대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아주 가혹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우에 이렇게 경쟁이 심한 이유는 이거 뭐 사회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경쟁도 심하다. 이것은 같이 간다는 거죠. 그 부분도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이고요. 세 번째 중요한 요인은 이것은 사실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유례가 없는 평등 지향 사회라는 거예요. 평등 지향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이 훨씬 더 센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평등 지향 사회예요. 요 두 말 사이에 긴장이 있죠. 가장 불평등한 평등 지향 사회라는 게 긴장이 있죠. 이 두 말 사이에.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소위 정치학에서 말하는 이스태블리시먼트, 기존 기득권 권력층이 한국 사회에서는 완전히 붕괴돼 버렸죠. 그 속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지배하는 사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경쟁이 굉장히 한국 사회를 이렇게 아주 끔찍한 경쟁 사회로 만들었고요. 이제 정리해야 되겠네요. 공정 이야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1970년에 교육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독일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정신은 바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였어요. 1970년부터 독일에선 경쟁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학교에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독일을 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었다고 봐요. 이건 제가 독일을 공부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표를 보면 오늘날 가장 성숙한 정치 공동체는 독일입니다. 최근에 나온 거의 모든 여론조사, 갤럽, 입소스, 휴 리서치 이런 데서 하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독일이 가장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는 국가가 돼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장 신뢰할 것인가? 어느 나라를 가장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느 나라 지도자가 가장 신뢰를 주는지? 이런 류의 그러한 여론조사에서 계속 독일이 1등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0세기의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만큼 끔찍한 나라가 있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죠.
공장식으로 막 수용소에서 독가스로 죽였죠. 아우슈비츠.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독일이 지금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그것은 바로 독일 교육의 기적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바로 그 기적의 바탕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거부, 경쟁 교육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경쟁 교육을 이렇게 강하게 독일에선 비판을 했을까요? 왜 경쟁 교육을 심지어 야만이라고까지 했을까요? 거기엔 바로 독일의 비극적인 역사가 배후에 있는 거죠. 결국은 히틀러 파시즘에 대한 근원적인 청산은 경쟁 이데올로기의 청산에 있다고 본 겁니다. 히틀러 파시즘의 세계관은 뭐예요? 이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경쟁의 정글로 보고 그 안에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리로 보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인들을 지배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그걸 정의라고 봤던 잘못된 세계관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히틀러의 세계관 배후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경쟁 이데올로기죠. 경쟁과 우열을 나누는, 이것은 절대 학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50년 동안 지속되면서 독일이란 사회를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의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능력주의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미 이르렀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도 경쟁교육을 야만이란 이름으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으나 경쟁교육을 어떻게 하면 완화하고 최소화할지,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줄지 하는 방향으로 한국 교육이 이제는 변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